이인철 시인의 술이라는 시를 해설을 했는데요. 저희 독자분 중에서 박영대 선생님이 그 술에 대한 다른 의견을 댓글을 달았어요.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려서 보통 그 술을 아버지가 마시고 하면은 그 학대하는 일이 그때 당시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단순하게 이 학대로 보고 해설을 했는데, 이 선생님 그 댓글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올라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박영대 선생님이 그 올려주신 댓글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대와 성장으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나오는 면도칼이라든가 가죽 혁대라든가 파리약병은 어느 쪽으로 봐서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한 원칙과 가죽 혁대로 치는 자녀를 청리하는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. 그래서 나가 죽으라고 말 안 하고 싶은 그 부성의 그 치열함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, 이제 나이가 들고 그때 아버지를 마시고 이만큼 살아내고 있다는 자신이 최근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더 이 시 해설에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어요. 사실상 이 술에 나와 있는 면도칼이나 가죽혁대나 파리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녀를 청리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래서 이 시를 다시 그 전체적인 시를 한번 해설을 하고, 그래서 술 이인철이 나는 아버지를 마신다. 어릴 적 내게 들이댄 면도칼, 등을 내리치던 가죽혁대, 마시고 죽으라고 건네준 파리약병. 여기에서 이 어릴 적 내게 들이댄 면도칼이라든가 가죽혁대라든가 파리약병, 이것은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한 면도칼 같은 잣대를 대고 가죽혁대로 내리친 것 같은 그런 청려를 하고,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사회 나가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파리약병을 건네준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부성애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를 마신다. 잔 속에서도 번뜩이는 살기, 덜그럭거리는 독사의 이빨, 그 독사처럼 모진 말들, 그리고 번뜩이는 살기, 그러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한테 들이대고 더 청려를 해줬던 그런 것들, 그 아버지를 마신다 이거죠. 지금 자기가 커서.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, 술이 나를 마실 때마다 지금도 나는 아버지를 조금씩 마신다. 입안에 남은 쓴 파리향 냄새.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마다, 술이 나를 마실 때마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거기에서 이런저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. 나쁜 길로도 갈 수가 있고 이리저리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데, 그때마다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쳤던 교훈과 그때 나한테 들이댔던 면도날, 그 잣대, 그런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자신을 다시 다잡아 잡고 청리하고 그리고 살아간다.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 밑바닥에 아버지를 마신다.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희미하게,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 자신한테 들이댔던 그 아버지, 자기를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힘들게 그런 것을 했던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질 않았잖아요. 기억 속으로 자꾸 멀어져 가니까 그 병 밑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아버지의 그때 그 희미하게 자기를 청리했던 거, 자신도 늙어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조금씩 마셔가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아버지라는 끈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힘이 돼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. 그런 뜻으로 해석한 것이 이 시는 조금 더 이 시인이 쓴 내용하고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때 봤었을 때는 이것을 그 아동학대에 가깝다. 그때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
그 집에 와서 폭력을 쓰던 아버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봤는데, 지금에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관점이 또 있잖아요, 예, 선생님. 예, 지금은 많은 통계와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아동들에게,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나쁜 정서적인 모든 유기라든가 방임이라든가 폭력과 신체 정서적인 학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된 복지를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이 다 학대다라고 아예 범죄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. 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강화가 되냐면,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정말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. 지금 이미 기성세대인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, 야, 요즘 애들은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우리 때는 저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편하고 좋구나. 요즘 젊은 애들은 좋겠다. 아이들은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많은 범죄가 어른들에 의해서,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변호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 아이들이, 어떤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유기되거나 폭력에 노출돼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. 어른들에 의해서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범죄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,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신체적, 정서적인 폭력도 다 아동학대로 금하고 있거든요.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방향이 벌써 법 자체가 가장 늦게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계층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어떤 조직인데, 법에서 강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우리가 골물대로 골마서 그런 사건, 사고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큰 대함선이 돌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서, 제가 어떤 방향을 지지하느냐에 상관없이 그거를 명백하게 범죄로 보고 있고,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입장이 그러하고,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한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로 인해서 커서 범죄로 연결된다는 게 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, 그거를 굳이, 그러니까 시에서 보는 방향은 운유나 상징으로 더 확장하거나 더 축소시켜서 마음대로 가져가서 예술적인 자유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은, 굳이 이 시를 가지고 면도날, 가죽 혁대,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. 독사의 이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. 그런 표현들이 미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. 합리화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. 왜냐하면 이거는 대단히 뜨겁고 민감한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시가 낮은 계층, 소외된 사람들,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또 표현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, 저는 이 부분은 글쎄요, 그게 2차 가해나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처럼 합리화될 수 있는 여지가, 그렇게 이제 그게 교육적인 걸로 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게 위험하다고. 그러니까 왜 시에서 이런 걸 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,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예술의 분야이기도 한데, 뭐 어쨌든 그런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계속 끝없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예술의 경계를 더 확장해온 역사들도 있긴 하지만, 이 부분은 되게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. 제가 봤을 때.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겨우겨우 틀기 시작했고 법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. 예, 그래서 예전에 그 교육 방식과 예전에는 그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화하고 그 적당한 체벌이 있어야지만이 또 바르게 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, 지금의 교육은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폭력적으로 키우고 어렸을 때 그 학대로 볼 수가 있고, 아동보호법에도 분명히 그걸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을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
충분한 사랑을 주고 키우는 것이 더 지금의 교육에 맞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적응이 잘 해나간다. 이런 지금 교육이잖아요. 네. 그런 예가 그 2차 대전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나시는 게 예, 그냥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2차 대전 때 그 헝가리에선가 그 전쟁 고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대요. 그 엄청나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쟁 고아가 한 700~800명 정도가 다른 나라로 다 입양을 갔어요. 입양을 갔는데 얘네들이 거의가 그 범죄자인 거야. 네. 너무 범죄자 비율이 많은 거야. 50% 이상이 돼버린 거야, 전부 다. 그러면 그 범죄자의 그 유전자를 갖고 그 나눈 것은 아니잖아요, 걔들이.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누가 그 교육학자인가가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싹 해봤대요. 그래서 보니까 어려서 그 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그 키울 때 그 돌볼 수 있는 한계가 한 사람이 한 5명 정도, 그 정도도 상당히 많다고 본대요. 그래도 그 정도가 맞는데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 40~5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애가 배가 고픈다든지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 거야, 이거. 뭐 애를 안아준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똥을 놓았다고 뭐 갈아준다. 이게 불가능한 거야, 이거 거의. 그래서 그렇게 방치를 해서 키웠던 애들이더란 거야.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. 그런데 다른 그 아이들이 폭력성으로 이렇게 돼갖고 있는 범죄자들의 그 가정 환경을 쭉 조사를 해보면 거의가 또 그렇게 방치돼 갖고 있는 집안의 아이들, 그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거, 그것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내 아이가 잘못하면 당연히 그 뭐라 해야 되고 그걸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야. 그것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나쁜 길로 안 가고 하는데 더 큰 힘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교육 방법이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바뀐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고 또 진짜 그 아이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전체 아이들의 그 학습 분위기도 완전히 망쳐버리고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또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지금 다 넣어갖고 하잖아요. 산만하고 ADHD가 돼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것도 다 같이 그 해갖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그것이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덜 든다. 그 안에서 서로가 어울리고 이게 사회를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러지만은 아이들은 원래 또 잘 어울리잖아요. 어울리니까 다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아이들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아주 소외돼 갖고 있는 계층, 이런 또 가난한 계층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막 무슨 활동한다 뭐한다 했었고 그냥 쓸데없이 이 사회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복지 쪽으로 그 사회단체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그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자격과 조건을 그거를 명시를 하고 그런 인력을 길러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. 시민단체에 툭 떼어져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세금이 아까워요.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이것을 그 앞에 녹음했던 거 말고 이것이 댓글이 올라왔으니 이거 먼저 올리도록 합시다. 네. 예.